네. 자, 315페이지 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노현주 씨의 연말정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김현철 씨 연말정산 자료 6가지인가요? 8가지나 되었었네요. 네, 입력을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 노현주의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행하셨죠? 3일전자로 로그인 하셨고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인사급여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두 번째 사람 불러내겠습니다. 코드란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노현주 확인하시면 노현주 자료가 불러집니다. 노현주의 소득자료 불러졌고요.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자료 1번에 연금저축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표 하나 기억나시죠? 연금저축은 비곤 안에 있는 거. 연금저축은 나이하고 소득이 짝대기 그어져 있었죠? 짝대기. 그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나 소득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입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자를 봐야 돼요. 연금저축 가입자가 본인인가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노현주의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금저축 가입자는 박정수입니다. 아마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이거나 아니든 다른 가족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면은 보장성 보험. 자, 여러분 보장성 보험 하면은 나이하고 소득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나이도 따져야 되고 소득 여부도 따져야 돼요. 누구를요? 피보험자를. 그리고 가입자는 계약자가 누가 돼야 되죠? 예.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소득자, 즉 근로자가 벌어들인 돈으로 보험료를 지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액공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보니까 계약자가 노병탁이 피보험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계약한 게 아니에요? 노현주가 계약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현주의 소득 금액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노병탁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제 저기 할 때 부양가족 등록할 때 기억이 좀 나는데 한번 여기로 들어가 보시죠. 소득 공제 탭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득공제에서 노병탁이 부로 돼 있습니다. 부. 뭐가 부냐면 기본공제가 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험료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란이 전부 회색으로 이렇게 메꿔져 있죠. 입력을 못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입력해야지 하고 노병탁의 보험료 여기 소득공제에 와서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여러분이 못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건 왜 입력을 하지 않느냐? 첫째, 계약자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소득자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노병타기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노병타기가 자기 소득에 대해서 자기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노병타기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하여튼 나이가 걸렸다든가, 그렇죠? 나이가 안 맞았다든가 소득이 있다든가 하니까 여기가 기본공제가 부인 거 아니겠어요? 기본공제가 부인 사람은 보험료 입력을 못합니다. 기본공제가 부인 사람은. 그래서 이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을 전부 확인해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자료 1, 2번 입력해서는 안 되는 자료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료를 보면은 의료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그 중요하다는 표 기억나시죠? 자, 의료비 하면은 XX 생각나야 돼요. 나이도 X, 소득도 X입니다. X는 뭐예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XX. 그래서 이 의료비는 환자 이름이 부양가족 명단에 있기만 하면 다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안경 한도 그거 잘 계산해서 그걸 빼고 입력해야 되고 1인당 안경비는 연간 50만 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혹시 의료비 지출 중에 한의원이나 성형외과 같은 성형외과인가요? 그런 그 항목이 있으면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내용이 미용을 위한 것인지 치료를 위한 것인지 또 몸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인지 치료 목적인지 이런 것 등을 얘기해 줄 텐데 여러분이 의료비에서 빼야 되는 것은요 그 두 가지입니다. 미용 목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 목적의 의료비 그것만 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볼까요? 자, 환자는 박현우이고 의료비 지출 내역을 봤을 때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반적인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고 보여져요. 370만 원 전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 탭에 갑니다. 그래서 박현우를 부양가족 관계코드 첫 번째 셀이죠. 거기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박현우 명단에 있죠.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그 국세청 자료는 병원의 이름이라든가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워두시고 의료증빙 코드에 와서 1번 국세청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는 병원이 여러 군데 명칭이 있다 하더라도 건수를 한 건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370만 원 전부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손의료보험료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이런 형태의 의료비는 여기를 동그라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항상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만약 이것이 난임 시술비에 해당되는 의료비였다 그러면 클릭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니니까 X로 해놔야 됩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가 바로 방금 입력한 박현우를 수익자로 해놓은 네, 실손의료보험료입니다. 네, 실손의료보험료. 보험계약자는 노현주. 네, 아마 자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현주 씨가 엄마고 박현우가 자녀인데 노현주 씨가 보험 계약을 했습니다. 박현우를 피보험자로 해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던 그런 내역인데 120만 원을 이번에 받았다 이거예요. 네, 120만 원. 그러므로 12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실손의료보험금 여기에다가 12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의료비에서 120만 원을 차감한 250만 원이 바로 세액공제로 계산되는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김현철 씨 연말정산할 때는 좀 빨리 뭐 체크를 안 해보면서 했는데, 자, 노현주 씨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하나 입력하고 결과를 계속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산 명세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정산 명세 탭에 갑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잖아요. 오른쪽이 이 자리가 세액공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특별세액공제 보면은 의료비 있죠. 예. 지출금액은 여기 370입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얼마가 됐느냐? 19만 5,450원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화살표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370만 원은 지출금액, 실손의료보험금은 120만 원, 공제 대상 금액은 130만 3천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네요. 단순히 빼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아까 25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일 것이다 라고 봤는데, 계산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그냥 단순히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냐, 그걸 물어볼 때는 여기 와서 이 화살표를 눌러보셔야 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득점할 때는 입력한 걸로 채점하는 게 아니고 질문해가지고 그걸 답을 맞춰야 이제 득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액공제액을 물어보면 그냥 요게 답이에요. 195450 19만 5,450원. 그런데 의료비 지출액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이게 답이에요. 370만 원. 그런데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안 보여요. 화살표 누르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지출액도 보이고 공제 대상 금액도 보이고 보험료, 실손의료보험료 받은 거 있으면 그것도 보이고 세액공제 금액도 다 보입니다. 화살표 누르면 세부적인 것을 다 볼 수 있고 산출한 공식도 그리고 한도도 여기에 나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요. 이러한 그 계산 공식에 의해서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자, 여러분 교육비에서는 비고란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 하나,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입력한다. 요게 특이한 사항이죠. 자, 교육비에서 여러분이 챙겨놔야 될 거, 교육비에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돼요.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그리고 학원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학원비에서 말이죠.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지출한 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건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다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액공제 하는 거예요. 세액공제.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다 그러면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에 그게 포함되는 거고,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입력한다 그러면 이거는 세액공제 때문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학원이다 그러면 그 학생이 취학전 아동인가 확인해야 돼. 그래서 박영인이 대상자잖아요. 박영인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박영인의 나이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안 나오네요. 그럼 어디 가면 있냐 하면은 소득공제 가셔가지고 어차피 교육비 입력하려면 소득공제 탭에 가야 돼요. 박영인을 보면 03년생이다 라고 여기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나이는 아니지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세죠? 20세. 취학 전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학원비는 교육비로 입력할 수 없다.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력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교재에서 말이죠. 이 이현주 씨의 연말정산 자료로 제공한 자료들, 아까 연금저축,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영어학원의 학원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해서는 안 되는 예제로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노현주 씨의 연말정산이 이제 끝난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질문하는 문제 이제 보면은요, 정산 명세에서 질문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 관련해 가지고 답을 이제 여러분이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산 명세에 와 가지고 질문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질문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친절하게 질문을 합니다. 왜 친절하게 질문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 앞에 있는 번호를 다 알려줘요. 이런 번호. 무슨 말이냐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그냥 묻지 않고 62번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냐? 자, 모든 항목에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21, 22, 23, 24, 24. 번호 순서대로 쭉 찾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양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 많은 항목 중에서 뭘 물어볼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 모의고사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만 물어보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엉뚱한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어느 걸 물어보더라도 번호가 있다. 번호를 여러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자, 실효세율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82번의 실효세율. 노현주의 82번 실효세율은 몇 %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82번에 가가지고 0.3을 답안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0.3. 답안 입력할 때 퍼센트 입력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죠? 0.3만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효세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실효세율이라는 건 뭔 말이냐? 우리가 기본세율 하면은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6%부터 최대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 표를 적용시킨다 그랬는데 실효세율은 또 뭐냐? 실효세율은 소득공제 다 하고 세액공제 다 해서 결정세액을 결정해가지고 이 결정세액 나누기, 자 보세요. 72번이 결정세액이죠? 나누기 21. 21이 총급여예요. 근로소득 금액. 그래서 결정세액 나누기 총급여 곱하기 100이니까 결정세액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노현주 씨는 자기 총급여의 0.3%를 23년도에 소득세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실효세율, 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납부하게 되는데 기납부세액이 있겠죠. 매월 우리가 원천징수 했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그래서 노현주 씨가 기납부한 세금은 28만 3,610원이에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정세액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납부했잖아요.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요. 70, 여기 기납부세액 더 많으니까 2월 달에 77번 차감징수세액은 얼마냐?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 환급받는 그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감징수세액의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음수는 음수 그대로 입력해야 돼. 마이너스 139060 이렇게요. 답안을 입력할 때 음수를 빼고 입력하면 안 돼요. 환급인데 환급이 아닌 걸로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을 입력할 때는 음수는 음수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신다.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차감징수세액 또 실효세율 뭐 이런 거 자주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연말정산 끝나고 5가지인가 6가지를 질문을 할 거예요. 5가지인가 6가지 질문을 하는데 다 어디서 보는 거냐? 정산명세에 와서 답을 찾아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연말정산 자료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와서 찾는 게 오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이진섭의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섭의 연말정산 자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진섭 씨를 6월 달에 입사했구나 이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연말정산할 때도 보니까 이진섭 씨 우리 회사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근무지 자료는 어디에다 입력하시오 이렇게 입력하는 탭을 다 알려줍니다. 걱정 마시고 자, 우리는 이걸 어디다 입력하는 거냐면요.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소득명세라고 있어요. 소득명세. 소득명세라는 건 뭐냐면 1월 달에 소득은 얼마고 2월 소득은 얼마고 이런 것이 소득명세예요. 가보겠습니다. 소득명세. 네. 이렇게 월별로 딱 되어 있잖아요. 노현주 씨 거죠? 자, 우리 이제 이진섭 씨를 불러내야 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진섭. 자, 이진섭 씨의 소득 명세를 보게 되면 1월부터 5월이 비어 있잖아요. 네, 우리 회사는 6월부터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6월부터 소득 명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근무지 자료를 여기다 그러면 우리가 채워 넣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종전근무지 자료는 여 위에 보시면은 종전근무지 입력이라는 단추가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게 되면 저 오른쪽 끝에 열이 딱 삽입이 됩니다. 종전 1이라고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보십시오. 종전근무지 입력 누르면 이렇게 종전 1 하고 나오는데 그 옆에 12월과 종전 1 사이에 연말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네요. 연말. 그 연말에 돈 받는 걸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냐? 연말에 돈 받는 건 12월 급여에 받겠죠. 12월에. 그러면 연말나는 뭐 하는 것이냐? 누락된 거. 자, 12월 달 급여까지는 다 입력을 해서 저기가 다 끝났어요. 원천징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 급여 담당자가 깜빡하고 가령 이제 8월달 급여에 직원들 휴가비를 50만 원씩 줬었는데 급여 담당자가 여기다가 급여에다가 그걸 반영을 안 했어. 실제로 지급을 했는데 급여날 준 게 아니라 휴가 보너스를 별도의 다른 날 계좌 이체를 시켜줘가지고 급여 담당자가 깜빡 모르고 급여에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누락분이 되잖아요. 연말정산할 때는 그걸 반영해야 돼요. 휴가비 준 것도 과세. 소득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비과세면 누락된 거 입력 안 해도 돼요. 비과세. 비과세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진섭 씨가 요 사이에
무슨 집에 경조사가 있었다.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경조사 지급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뭐 3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어요. 경조사비는 비과세 급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락분을 연말에 입력하는 것은 과세에 해당되는데 급여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급여 지급하는 날 계좌이체가 안 되어가지고 보류시켜 어떤 뭡니까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안 되었던 것들, 이런 것을 여기 연말에 넣어주는 겁니다. 연말에는 반영을 해야 돼요.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에요. 휴가비, 휴가비.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휴가비가 누락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연말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연말에 여기 급여에다 넣어주시거나 상여에다 넣어주시거나 해당이 됩니다. 상여에다 내도 급여에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전자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전자료는 여기다 쭉 입력하는 거예요. 순서 보면은 근무처, 명, 사업자 번호 이런 거 있죠. 거기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고 입력합시다. 주식회사 레드 박스, 그 다음에 1068 24124 24124. 자, 급여는 거기 있죠. 2,500만 원이죠. 상여가 1,000만 원이네요. 전체 금액을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것 쭉 없고 쭉 내려가서 건강보험료부터는 또 입력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우리 그 원천징수 영수증의 하단에 있어요. 밑에. 밑에 있는 거. 그거 4가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833759, 장기요양보험료 96040, 국민연금 1093509, 고용보험료 280509. 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뭘 입력해야 되느냐?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결정세.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부담했던 세금이에요. 결정세액. 1120506 지방소득세 1126050. 네, 됐죠? 아, 근무기간이 있네요. 근무기간 시작 날짜는 2023-0101이네요. 근무기간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 영수증의 저 위쪽에 11번에 있어요. 2023-0531까지 2023-0531까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6월부터 12월 급여에다가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그리고 그때 결정했던 세금, 그리고 그때 납부했던 4대 보험료, 요 부분이 우리 회사에 원천징수 되었던 데이터하고 합산이 일어납니다. 합산된 걸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 2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종전근무지 자료를 먼저 입력하는 게 순서가 되겠고요. 네. 그거 누릴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거 입력한 거고. 네. 우리는 종전근무지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종전근무지를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예. 종전근무지 불러오기는 다른 기능입니다. 다른 기능이에요. 자, 오른쪽에 여기다 입력하면 종전근무 자료가 입력이 다 된 것이다. 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거든요. 네, 우리가 주택 관련된 것이 장기주택 임차금 원리금 상환금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월세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계약자가 주택 관련된 거는 무조건 본인이어야 돼요. 자, 이진섭이 계약자 맞습니다.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자는 120만 원을 2023년도에 이자를 120만 원 납부를 했고, 이 이자 120만 원 납부한 것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이 자료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정산명세에 갑니다. 정산명세에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왼편에 있다고 그랬죠? 이 왼쪽에. 자, 34번에 있는데요. 특별소득공제 쪽에 보면은 34번에 가는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차입금에 대한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그 다음에 34번의 나번을 보면 그 밑에는 주택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예. 그래서 34번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두 번째는 주택 장기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우리는 밑에가 되죠. 자, 그런데 복잡하죠. 이게 몇 년도 차입분이냐, 11년이냐, 12년이냐, 15년이냐, 15년 이후냐라고 15년 이후는 15년 이상과 10년부터 15년 이렇게 기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주택 관련해서 소득공제가 그때그때 법률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최초 차입일을 확인해야 되겠죠. 최초 차입일이 거기 2012년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확인해야 돼요.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상환하기로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2012년이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12년. 그리고 15년 이상이잖아요. 2012년 15년 이상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고정 혹은 비거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거치식 상환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이나
비거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2012년 이후 15년 이상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입력하시느냐? 불이백을 입력합니다. 120만 원이죠. 이자 불이백을 입력하시고 확인해 주시면은 120만 원 모두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 찾을 때 위치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료 3번을 보면 퇴직연금. 네. 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나 반드시 가입자가 소득자 본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봅니다. 앞에 아까 다른 사람 할 때는 연금저축이 나왔는데 가입자가 본인이 아니어서 입력하지 않았었어요. 자, 퇴직연금도 본인인가 확인해야 돼요. 예, 본인이죠. 가입자 이진섭. 자, 20만원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은 어디다 입력을 하는 것이냐? 이것도 정산명세에다 직접 입력하는데요.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사항이거든요.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있어요.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 58번부터 60번까지가 세액공제인데 연금, 퇴직연금이잖아요. 그러면 연금저축에 요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연금저축에 옆에 있는 화살표 60번 화살표 눌러보시면 1번이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1번 클릭하시고 그러면 퇴직연금. 금융회사는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검색을 여기다 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 검색에다가.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잖아요. 여기다가 신한하고 엔터 쳐가지고 신한은행을 검색하셔라. 신한은행 308번이네. 308번. 계좌번호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1, 2, 3, 4 이렇게 돼 있네요. 불입금액 20만 원이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확인하면은 여기 공제율이 요 불입액의 15% 또는 12%, 4천만 원 이하니까 15% 적용되겠네요. 네, 그래서 20만 원에 15%, 3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받게 되었다. 3만 원 나타났죠? 자, 이번에는 자료 4번을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자, 보험료 하면은 여러분 동그라미. 예, 나이에도 동그라미, 소득에도 동그라미. 두 개 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자는 소득자여야 돼요. 네, 계약자는 소득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피보험자에 있는 이민국과 이진섭이 보험료란에서 회색으로 돼 있으면 입력 안 하면 돼요. 회색으로 돼 있으면.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요거는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요 종류에서 저축성은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종류의 저축성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축성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진섭 본인에 대한 미래형 저축 이 보험은 입력해서는 안 되고, 이민국이 거는 가봐서 하얗게 되어 있으면 입력하고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입력을 안 하는데,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소득이 있거나 나이 요건이 안 맞거나 하면 회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민국에 80만 원을
입력하는 위치는 어디냐? 여기에 소득공제라는 탭이 있죠. 거기에 이민국 보니까 기본이 20세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부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 회색으로 되어 있겠죠. 부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장애인란은 그러면 왜 회색으로 되어 있느냐? 이민국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보험은 없다는 거죠. 황영숙의 경우는, 황영숙 모친의 경우는 장애인란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 줄에다가 이민국 국세청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80만 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8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는 얼마나 적용받는지 여기서 한 12%? 네. 자, 정산명세 가보겠습니다. 자, 정산명세 가보시면은 61번 보장성 보험료에 80만 원 옆에 96,000원 있죠? 네. 그래서 96,000원 나누기 80만 원 해보면은 12% 적용되죠. 그래서 여기를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공제 대상 금액이 12%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 다음 자료를 보면은요, 자료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종류, 항상 종류를 제일 먼저 체크하세요. 종류. 네. 종류에서 보장성이 아닌 것은 입력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교육비입니다. 네, 교육비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아까 앞에서 노신영 씨인가요? 그 학원비가 하나 있었는데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나머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일단 제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비다 그러면 본인 것만 입력해야 돼요. 네, 그런 거 체크하시고. 자, 교육비 고등학생입니다. 일반 교육비하고 현장 학습비, 체험학습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은 이지영이죠. 자, 교육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공제 교육비를 입력해요. 보험료 있는 곳 오른쪽으로 더 스크롤 해보면 교육비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교육비에서 이지영이라는 학생 여기 구분을 클릭하셔서 아까 땡땡 고등학교였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초, 중, 고 2번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국세청 줄을 더블 클릭을 해 보세요. 여기 셀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교육비 국세청하고 팝업이 뜹니다. 여기다가 세 가지를 나눠서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교육비라는 건 일반 교육비입니다. 76만 원. 그 다음에 중고생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가 마침 자료 6에 있네요. 예. 지금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60만 원. 나중에 찾아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예, 지금 보니까 자료 6번에 있어서 그냥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10만 원이죠.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뭐를 알게 됐냐면 방금 교복 구입비를 60만 원이라고 해서 영수증을 보고 입력을 했는데 여기는 50만 원만 입력되죠. 이렇게 한도가 체크가 됩니다. 초중고생 체험학습비는 1년에 한도가 30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 체험학습비를 지금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입력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여기다 만약에 50만 원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딱 한도를 제가 알아서
줄여줍니다. 그래서 교육비 입력은 한도 체크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의료비에서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는 따로 입력하는 셀이 없기 때문에 한도 체크를 못해요. 그래서 의료비에 입력할 때는 안경 구입비만 잘 확인하셔야 돼. 50만 원 이내로 줄여서 입력하면 됩니다. 다른 의료비하고 합쳐서 입력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해야 돼요. 자, 여기 체험학습비 10만 원으로 다시 고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76만 원, 50만 원, 10만 원 반영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 지형의 교육비는 136만 5천 원으로 교육비가 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한번 정산 명세에 가서 얼마만큼의 세액 공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만 4천 원. 자, 여기 화살표 눌러보세요. 화살표 눌러보시면 지출액은 136만 원, 공제 대상 금액 전부 다 반영되어 136만 원, 공제액은 20만 4천 원이다. 세액 공제액은 보면은 세액 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 준다. 그러니까 요 20만 4천 원은 136만 원의 15%겠구나. 15%. 이렇게 공제율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공제율 15%, 아까 여기 보장성 보험료 12%, 이런 공제율을 다 외워야 되느냐. 저는 지금까지 외울 필요 없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다른 것도 외워야 될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6월달 시험에 말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얼마냐고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공제율을 모르면 계산을 못하죠.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에서 그렇게 문제를 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제율을 지금 체크를 합니다. 교육비는 교육비 지출액의 15%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세요. 보장성 보험료는 지출액의 12%. 만약에 보장성 보험료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다. 그러면 15%.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대로 기억을 해 봅시다. 그런 문제는 아주 뜸하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료는 교복구입비네요.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아까 입력했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발견했다. 그때도 여기 다시 여기 소득공제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교복구입비 있죠? 여기 채워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입력 안 했고 증빙이 따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도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주면 그것이 바로 정산 명세의 세액공제에 함께 반영이 될 겁니다. 다음 기부금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 기부자가 이진섭이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 자료가 아니고 기타 자료예요. 교회에다가 기부를 한 겁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그래요. 이걸 코드도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입력하는 화면에도 아래 메시지에 이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0만 원짜리 기부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기부금 탭이 따로 있죠. 기부금 탭에서는 여러분이 입력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의료비나 신용카드나 보험료나 교육비나 이런 것은 그냥 입력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동으로 명세, 이 정산 명세에 다 자동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기부금만큼은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다 입력하고 그냥 놔두면 정산 명세로 안 가요. 그래서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다 입력하고 나서 기부금 조정 명세로 한 번 더 가요. 가가지고 정산 명세 보내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부자가 누구냐 관계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본인이잖아요. 이진섭 본인 확인. 기부처의 사업자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106 82 99369 상호는 하늘교회. 자, 코드라는 게 아까 그 41이라는 거예요. 요 메시지에 보시면 종교 40일 나오잖아요. 40일. 네, 건수 한 건. 기부 대상 금액 50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국세청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 가가지고 구분해서 여기 메시지에 보시면 1번이 국세청이고 0번이 기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0번으로 고쳐줘야 돼요. 기타. 예, 금전이니까 금전. 그건 그대로 두시면 돼요. 예.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 자료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예.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자료 아닌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아닌 것이 문제로 많이 나올 테니까 구분을 잘 기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기부금 조정명세 탭을 클릭한 다음에 공제액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이걸 한번 눌러주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서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을 눌러서 예 해주셔라. 예. 그러면 당해년도 기부금과 그 다음에 전년도 기부금 조정할 사항이 있었으면 전년도 기부금까지 반영이 돼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전년도 기부금 반영하라는 문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년도 기부금 반영 이건 언제 반영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기부금이라는 것은 이번 근무 기간에 기부한 것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기부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았다. 그러면 금년에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서 이것과 합산해 가지고 합계로 정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산명세로 보내는 것이 여기 기부금 조정명세에 한번 와서 여길 거쳐서 가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가 다 끝났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진섭 씨의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정산명세 전부 반영됐다는 거죠. 정산명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세 사람 걸 했잖아요. 교재하고 결과가 일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25페이지에 가지고요. 325페이지의 그림은 김현철 씨 거의 연말정산 그림이니까 여기 있는 금액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일치하는지 2,164380 마이너스 자 김현철 누르시고 마이너스 2,164380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27쪽 노현주 씨 정산 명세를
우리가 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현주 클릭하고 마이너스 139060 맞네요. 다음 이진섭 씨 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328페이지가 아니고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324560. 네, 일치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7번에 차감 징수세액이 맞으면 그 위에 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맞는 것이죠.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부터 다 맞게 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라.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한번 작성해 봅시다. 12월 달로 작성하는 게 아니네요. 근데 보니까 332페이지죠. 2024년 귀속 기간을 2024년 2월부터 24년 2월로 하라는 거예요. 귀속과 지급 기간을 우리가 여기 연말정산은 다음에 2월 달에 하는 거라서 이렇게 조회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도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2024 02 2024 02 뒤에 지급기간도 2024 02 2024 02 이렇게 입력하세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연말에 나오죠. 연말 정산 합계 A04에 인원은 3명, 총 지급액은 1억 6,170만원, 소득세는 마이너스 환급 소득세액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기 출제 예상 평가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